자, 오늘은 이 늙은이가 들은 이야기 한 자락을 들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오래 닫아두었던 가슴 한 자락이 스르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히 앉아 들어보시지요. 어머니가 여기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한 사내의 인생을 둘로 갈라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재호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62이 되어서야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한 호랍이었지요. 그 이삿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대문 앞 계단에 처음 보는 노인 한 분이 종이 상자 옆에 짐짝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골목 끝에 검정 세단 한 대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고, 재호는 빈 골목을 한참 동안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어머니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재호의 집 부엌 찬장 두 번째 칸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으셨고, 마당 수도가를 가리키며 옛날에는 여기 돌확이 있었다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올려다보며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석아, 문 좀 열어라. 재호는 그 이름이 두려웠습니다. 38년 전 강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재호의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대신 살려주고 간 여자의 이름. 평생을 가슴에 가시처럼 받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 재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지요. 이건 단순히 자식들에게 버려진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 노인의 외투 안감 속에 빨간 털실로 묶인 채 숨겨져 있던 황동 열쇠 한 개, 그리고 그 노인의 낡은 지갑 속에 40번이나 새로 옮겨 적혀 있던 재호의 이름 석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그 쪽지를 펴본 순간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재호도 모르던 그의 어머니의 38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가 미워해온 그의 이름의 주인이 왜 하필이면 그의 집 대문 앞에 짐짝처럼 버려져 있어야 했는지, 그 모든 답이 그 한 장의 종이 안에 숨어져 있었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재호가 평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던 어느 봄의 기록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한 번쯤은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가슴 한 구석도 함께 열릴지 모릅니다. 들어보시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3월 1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재호는 평생 철공소에서 용접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었고, 62이 되어서야 겨우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게 된 호랍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신축 단독주택, 24평에 마당이 3평, 은행에서 빌린 돈이 3억 가까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집이었지요. 새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실리콘 냄새가 아직 현관에 배어 있었고, 재호는 이삿짐 사다리차 아래에서 박스 번호를 확인하며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저기 어르신이 계속 문 앞에 서 계세요. 사다리차 기사가 손끝으로 가리킨 곳에 하얀 머리의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한 하늘색 카디건에 검은 몸빼바지, 발에는 가죽이 해진 단화, 손에는 커다란 손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약봉지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재호는 처음에 옆집 어르신인 줄 알고 이사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이사 온 정재호라고 합니다. 노인은 재호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의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뼈마디 손가락 사이로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재호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영수가, 문 좀 열어라.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숙이 아니었고, 그는 평생 영숙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 막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목 끝에 서 있던 검정 세단 한 대에서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재호를 향해 한번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핸드백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뒷자리에는 또 한 여자가 손등으로 눈을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세단의 창이 올라가고 엑셀 소리와 함께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재호는 노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사다리차 기사가 뒤에서 머뭇거리며 엿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짐 어떻게 할까요? 재호는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일단 노인을 마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평상에 앉게 해드렸지요. 노인은 새집 문턱을 넘어시며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당 수도 옆 수도가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옛날에는 돌화기 있었지. 재호는 등에 찬물이 끼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신축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분양받은 땅을 새로 파서 올린 집이었지요. 옛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재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재호는 이삿짐을 마당에 절반쯤 풀어놓은 채로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태 경관이라는 분이 신고를 받고 15분쯤 뒤에 오셨고 노인의 손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 신분증과 그 옆에 함께 들어있던 손바닥만한 한 메모지 한 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영숙, 1946년생, 79, 주소는 이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메모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보호자 이름 두 줄이 적혀 있었지요. 큰아들 김동철 그리고 둘째 딸 김미경. 경관은 재호에게 잠시 앉아 계시라고 한 뒤 메모지에 적힌 큰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걸었고 3번 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딸 번호로도 걸었지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6.15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가 물었고 경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6.2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노인께서 집을 잘못 찾아오신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제가 주눈으로 봤습니다. 자식들이 노인을 여기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차 번호판 보셨어요? 재호는 거기서 말이 막혔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경황이 없었지요. 경관은 미안한 얼굴로 재호를 쳐다봤고 그 표정 속에서 재호는 자신이 앞으로 겪을 일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노인은 그 사이 평상 위에서 재호의 이삿짐 박스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박스에 붙은 주방이라는 재호의 필체 쪽지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시면서 혼잣말 하셨지요. 영수가 그 방을 건드리면 안 돼.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또 한 번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복지센터와 연결이 닿았고 윤하늘이라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음날 오전에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재호가 떠나야 했지요. 그는 노인을 안방에 재우고 마루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이삿짐은 마당 텐트로 덮어두었습니다. 저녁상을 간단히 차렸습니다. 즉석밥에 미역국 한 봉지, 김 한 톤. 노인은 손가락을 잡으시고 마루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찬장 2번째 칸에 간장 있잖아. 재호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이삿짐 박스 하나가 거기 놓여 있었고 박스에 그가 매직으로 적어둔 글씨는 분명 주방 양념이었지요.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맨 위에 간장병이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르신, 이 집 전에 와보셨어요? 노인은 재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또 입에 넣으시고 천천히 씹으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집인데. 그 말이 마루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재호는 말을 잃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노인이 잠드신 뒤 그는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이삿짐 박스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펴보기 시작했는지는 재호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 노인의 손이 자기 손목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차가운 뼈마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가져오신 낡은 종이 상자 한쪽 모서리에 재호의 것이 아닌 종이 한 상자 한 장이 접힌 채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번 접힌 누런 갱지.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쳐보려 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삭 소리를 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아, 문 좀 열어라. 재호는 놀라서 쪽지를 그대로 접어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새벽 3시였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온 집안을 울리고 있었지요. 재호는 안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문 뒤에 누가 있는지 재호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의 새집 한복판에 들어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삿날이 단 하루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에 복지센터 윤하늘 선생이 왔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분이었고 목소리가 차분했지요. 김영숙 어르신은 그 사이 정신이 잠시 돌아오신 듯 윤하늘 선생이 건네든 따뜻한 우유를 두 손으로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창밖 목련나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재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이에요. 저기 목련은 아버지가 심으신 거고. 재호는 윤하늘 선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르신께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오늘이 몇 년 며칠인지는 모르셨지만 자기 이름과 부모님 이름 그리고 옛날 주소, 바로 재호가 지금 서 있는 그 신축 단독주택 자리의 옛날 주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윤하늘 선생이 재호를 부엌쪽으로 불렀지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자녀분들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요. 저희가 어제도 전화를 4번 드렸는데 다 안 받으세요. 이런 경우 저희 쪽에서도 법적 절차를 권해드려요. 재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그는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들러 이사신고를 마무리할 겸 누구든 이 집 내력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부동산 간판에는 장수부동산 최종길이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 들어서자 40년은 넘어 보이는 나무 책상과 누런 커피 믹스 냄새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 신축집 분양받으신 양반이시죠? 정 사장님. 최종길 사장은 재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제 이사 왔는데 대문 앞에 어떤 노인이 와 앉아 계셨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은 돋보기를 벗고 재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키 작고 하얀 머리에 하늘색 카디건 입으신 분 아닙니까? 재호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그 김영숙 할머니 아닙니까? 아십니까? 최종길 사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 사장님 집터요. 그거 원래 김씨 한옥자리였어요. 김영숙 할머니 친정자리죠. 아버지가 1950년에 산 땅이에요. 할머니 치매 전까지만 해도 매달 한 번씩 여기 와서 저한테 들리셨어요. 최 사장 우리 집터 잘 있지 하시면서. 재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런데 재작년 봄에 갑자기 시행사가 와서 이 땅을 한옥재 철거하겠다고 했어요. 등기부를 떼어보니 그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인감이 찍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그해 2월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3월에 인감을 발급해서 매매를 하셨다는 건데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누가 위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신은 못해요. 정 사장님, 하지만 큰아들이 그 시기에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한 건 제가 봤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반쯤 남겨두고 부동산을 나왔고 골문 모퉁이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가게 밖 평상에서는 7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간판은 말순상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이사 오신 분이세요? 반갑소. 오말순 어르신은 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재호가 이것저것 엿줍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갑자기 담배를 하나 꺼내무셨지요. 정씨, 뭐라고 했지? 재호? 정재호? 혹시 박정순이 아들이에요?
재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목이 또 묘합니다. 어머니의 성함이 38년 만에 생판 모르는 동네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으니 말이지요. 재호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말슨 어르신은 그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네. 박정순이 아들. 내가 얼굴이 비슷해서 혹시 했지. 어머니를 아십니까? 알지, 알다마다 박정순이랑 김영숙이랑 친자매처럼 지냈잖아. 이 골목에서 영숙이 4살 많았지. 영숙이가 양장점하고 정순이가 바느질 도우러 다니고, 그런데 그해 여름에 강에서 애기 하나 빠진다고 영숙이가 먼저 뛰어들어 애를 꺼내놓고 자기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 정순이가 그걸 건지러 들어갔다가. 재호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어머니가 어느 여자를 구하다가 강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 그 여자가 누군지 재호는 이름만 들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턱 막혔고 재호는 평생 그 이름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 살아남은 그 여자를 원망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재호의 새집 안방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말슨 어르신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어제 그 차였습니다. 재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제 운전석에 있던 남자 큰아들 김동철이었습니다. 그와 그 부인 서지혜, 그리고 어제 뒷자리에서 울고 있던 둘째 딸 김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은 그 사이 멀뚱히 창밖을 보고 계셨고 며느리 지혜는 노인의 외투를 한번 만졌다 놓았다 하고 있었지요. 이거 죄송합니다. 어제는 저희도 경황이 없어서. 김동철이 일어나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동철은 하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 성의 표시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조만간 모시고 가려 하는데 지금 저희 쪽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2주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투 두께를 보니 50만 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재호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안 받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댁들이 어제 제 집 앞에 어머님 내려놓고 도망가셨을 때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는 눈썹을 한번 꿈틀거렸고 미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뜯고 있었지요. 그 세 사람을 앞에 두고 재호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것이 목구멍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철공소에서 44년을 버틴 사람이었고 용적 불꽃 앞에서 입을 다무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 주십시오. 조용히. 세 사람은 결국 봉투도 노모도 그대로 둔 채 다시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호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인 봉투를 집어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언제가 돌려드릴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때 노모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맑은 눈으로 재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 2층 다락방 아직 있지요? 재호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집은 단층이었습니다. 2층이 없었지요. 그런데 노인은 분명 다락방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마루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38년 전 강에서 어머니를 삼킨 그 이름,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그 이름이 지금 그의 집 안방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이름 밑에 깔린 사연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집터, 인감, 위조, 다락방. 재호는 담배를 비벼 끄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 끝까지 본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호는 이삿짐을 아직 반도 풀지 못한 채 노인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복지센터 윤하늘 선생이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투약 시간을 챙겨주었고 재호는 노인의 식사를 챙기면서 아침 저녁으로 안방 문을 여닫았습니다. 노인은 대체로 잠을 많이 주무셨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쯤은 정신이 맑아지셨지요. 그 시간 동안 노인은 주로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집 마루기 등을 직접 깎으셨지. 저 마루에 옷을 3번 먹였지. 재호는 그럴 때마다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축 단층집에 마루기둥은 없었지요. 그의 집은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분명 그 한옥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며느리 서지혜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남편 몰래 온 것 같았지요.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자기 핸드백.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재호를 상대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머님 옷까지는 제가 좀 챙겨가도 될까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사모님, 저희 집에 있는 어머님 옷은 어머님이 입고 계신 그 외투 한 벌이 전부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아, 외투요? 그 외투만이라도 제가... 재호는 그 순간 지혜의 눈을 봤습니다. 지혜의 눈은 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루 옷걸이에 걸려있는 노인의 하늘색 카디건과 그 밑에 얹어둔 두꺼운 갈색 외투를 보고 있었지요. 특히 외투의 왼쪽 가슴 부분을. 지혜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나서야 재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덧붙였지요. 그 외투 옛날에 제가 사드린 거예요. 기념이라서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돌려보냈지요. 지혜가 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외투로 다가갔습니다. 외투의 왼쪽 가슴 안감 그 부분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엄지 손톱만 했고 길쭉했습니다. 재호는 외투를 옷걸이에서 벗겨내 마루에 펼치고 스탠드 불빛 아래 안감을 들여다보았지요. 안감 일부가 다른 곳보다 색이 짙었고 그 부분에는 촘촘한 바늘땀이 새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바늘땀은 양장점을 하시던 분의 솜씨답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나 바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땀을 실뜨기 가위로 한 땀 한 땀 풀었습니다. 외투 안감 나프탈린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그리고 안감 속에서 빨간 털실로 2번 감긴 낡은 황동 열쇠 하나가 그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열쇠의 손잡이에는 작은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니 네 자리 번호였지요. 2637. 재호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철공소 시절 경리 아저씨가 금고 열쇠 비슷한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번호 체계가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내 거야. 재호는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문지방에 서 계셨지요. 어느새 안방에 나오셔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맑았습니다. 그 순간만은 분명 정신이 돌아와 계셨지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재호 옆으로 다가오셔서 열쇠를 한번 내려다보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 시켰어. 재호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내가 이 집 지켰어. 무슨 뜻인지 바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말 속에 무엇인가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노인은 열쇠를 그의 손에서 가져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래 바라보시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지요. 그 방은 건드리면 안 돼. 그 방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재호의 가슴에서 한참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내내 열쇠를 식탁에 올려두고 바라보았지요. 빨간 털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털실의 색이 반쯤 발해 있었고 중간중간 실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 열쇠가 저 외투 안감 속에 숨겨진 것이 분명 한두 해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이른 봄비였고 마당의 목련꽃잎이 바닥에 후두두둑 떨어졌지요. 그때 대문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호는 창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둘째 딸 김미경이 서 있었지요. 우산도 없이 화장도 번진 채로 손에는 소주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호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미경은 그의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마당을 지나 거실 문턱에서 주저앉았지요. 거실 불빛 아래 보니 옷소매가 비에 젖어 있었고 눈이 이미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냥 잠깐만 앉아 있어도 돼요? 재호는 말없이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미경은 수건을 받아들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5분, 10분, 15분. 재호는 옆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미경이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엄마 대여금고가 있대요. 재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그것 때문에 엄마 열쇠를 찾고 있어요. 엄마가 어디다 숨겨놨다는 건 옛날부터 알았는데 정확히 어딘지를 몰랐대요. 오빠가 재작년부터 엄마 옷장이며 책꽂이며 창롱이며 한 번씩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에 형님이 엄마 외투 안감을 만져보고 나서 거기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다고 오빠한테 말했대요. 근데 엄마가 치매 오시면서 그 외투를 병원에 가실 때도 들고 다니시고 동네 마실 갈 때도 들고 다니시고 잠잘 때도 머리맡에도 두시면서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안 벗으셨어요. 강제로 빼앗으면 엄마가 비명을 치르세요. 그래서 오빠가 어머니 사장님 댁에다가 며칠만 두자고 했어요. 사장님 댁이면 어머니 목욕시키거나 빨래하실 때 외투가 잠깐이라도 걸려있을 거고 그때 형님이 빨래 핑계로 빌려가서 안감을 뜯으려고 한 거예요. 정 사장님에서 한 2달 정도만 있다가 오빠가 다시 모셔올 거라고. 그 사이에 열쇠만 찾으면 된다고. 재호는 숨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재호는 그것을 속으로 눌렀지요. 미경의 자백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예금의 3분의 1을 주겠대요. 저희 집에 둘 학원비가 때문에 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장님, 그래도 저는 이미 공범이에요. 엄마를 여기 내려다 놓을 때 제가 차에 같이 있었잖아요. 저 어떡해요? 미경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호는 그 울음이 한참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여금고 어느 은행에 있는지 아세요?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오빠도 몇 군데를 뒤지고 있다고. 재호는 미경을 거실 소파에 잠시 눕혀드리고 작은 이불을 덮어드렸죠. 미경은 그 자리에서 까무룩 잠들었습니다. 재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황동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열쇠가 손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지요. 그는 그제야 이삿날 밤에 서랍에 집어넣어 두었던 4번 접힌 갱지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쪽지, 노인이 이삿짐 박스 위에 앉아 계실 때 박스 어딘가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한 그 쪽지. 재호는 일어나 서랍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 집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는 이제 그 첫 장을 펼쳐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 쪽지는 재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쪽지를 펼치기 전에 거실 구석에 쌓여있는 이삿짐 박스들을 먼저 살피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오신 날 대문 앞에 놓여있던 박스들, 그 중에 노인의 손가방과 함께 따라 들어온 낡은 종이상자 하나가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겉면에 옷가지라고 매직으로 삐뚤게 적혀 있었던 그 박스. 자식들이 도망가면서 노인 발치에 떨고 두었던 박스였지요. 재호는 그 박스를 마루 한복판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낡은 겨울 스웨터가 2벌 개켜져 있었고 그 밑에 몸빼 바지 3벌, 속옷 몇 장, 그리고 누런 종이봉투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재호는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지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고 입구가 오래된 붉은 고무줄로 2번 감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고무줄이 손끝에서 바스라졌지요.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작은 공책 한 권, 그리고 종이로 접힌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재호는 우선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여자가 강둑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왼쪽 여자는 30을 간 넘어 보였고 머리를 뒤로 넘겨 묶였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재호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정순이었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지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웃음, 그 왼쪽 입가의 작은 점. 가르마. 재호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누군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글씨는 흐려져 있었지만 재호는 그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여름 강변에서 정순 언니와 나가 누군지인지 재호는 알았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선 젊은 여자, 20살쯤 많아 보이던 그 얼굴이 지금 그의 안방에 잠들어 있는 김영숙 어르신의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고 주저앉았지요. 마루바닥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재호가 23이었을 때였습니다. 장마가 물러가던 7월 말이었지요. 그는 그날 철공소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재호야, 너희 어머니가 강에 빠졌다. 재호는 밥숟가락을 놓고 뛰었습니다. 강둑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요. 강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재호의 어머니는 강물 가장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어머니 옆에 한 여자가 담요를 덮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 여자의 발밑에 어린아이 하나가 아직 쌕쌕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재호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얼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영안실에서 재호는 처음으로 영숙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강에 먼저 뛰어든 여자, 어린아이를 구해낸 여자. 그러나 그 여자가 급류에 휩쓸리는 것을 본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끌어올렸고 끌어올린 뒤에 자신은 강물에 삼켜졌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에 재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텐데. 재호는 그 말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릴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가슴이 턱 막혔지요. 재호는 그 이름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뭐라 하기에는 그는 너무 젊었고 너무 상처받았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고 간 것을 뒤집어서 원망할 만큼 모진 자식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호는 그 이름을 그냥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연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미워하기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호는 결혼을 했고 딸아이를 하나 두었고 아내와 사별을 했고 딸과는 이 세상살이에서 치여 절연했고 철공소 일을 마치고 은퇴했고 62에 이 작은 신축 단독주택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삿날에 그의 대문 앞에 영숙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영숙아라고 부르는 것은 치매의 혼란 속에서 옛 친구 영숙은 자기 자신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인지 재호로서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 안방에 잠들어 계신 저 노인이 재호의 어머니가 강에서 구해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재호는 종이봉투 안에 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공책에는 여러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표지 안쪽에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종이로 접힌 것은 낡은 편지지 한 장이었는데 열기를 망설이다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힌 부분을 풀어보니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원 유족 앞 드리는 말씀. 그 뒤에 내용은 재호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눈이 흐려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편지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밤 혼자 읽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마루에 담요를 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문 앞에 앉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지요. 숨소리 사이사이로 노인이 중얼거리는 잠꼬대가 섞였습니다. 정순언니 미안해요. 미안해. 그 말이 재호를 찔렀습니다. 그는 문턱에 이마를 기대고 오래 앉아 있었지요.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세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저렇게 오래 부르고 있었다니. 재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재호가 문을 살짝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노인은 왼쪽으로 들어와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지요. 그 손의 뼈마디가 이불 그림자 속에서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여전히 여름 같았지요. 재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한 그 여자 지금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네. 혼잣말하고 나서 재호는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잣말에 분노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슬픔만 담겨있었지요. 38년을 그 이름 하나로 버텨온 그의 미움이 그 새벽 한순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손을 떼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형광등을 껐지요.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결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나흘째 아침 재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노인의 자식들, 특히 큰아들 김동철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기 전에 자신이 먼저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재호는 지갑에서 박성태 경관의 명함을 꺼냈고 관할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경관은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예, 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후 2시에 재호는 파출소 회의실에서 박 경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부동산 최종길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 오말순 어르신의 증언, 둘째 딸 김미경이 비오던 밤 자백한 내용, 며느리 서지혜가 노인 외투에 집착한 정황, 그리고 외투 안감에서 나온 황동 열쇠, 빨간 털실로 묶인 그 열쇠를 차례로 내려놓았지요. 박 경관은 메모장에서 조용히 기록했고 두어 번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정 사장님,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니라 재산 편취 목적의 유기입니다. 형법 271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인감 위조건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필요하면 횡령까지 갈 수 있어요. 대여금고 개봉은 본인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어르신이 치매 중이시면 성년 후견 신청을 바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출소를 나서기 전 박 경관은 그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지요. 사장님,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 말을 맞추기 시작하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이른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나와 앉아 계셨고 무릎 위에 이불을 덮고 계셨지요. 재호가 들어서자 노인은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맑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와 있었지요. 선생님 오셨어요. 저기 천장 윗부분 원래 다락이었어요. 아버지가 쌀가머니 올려두시던 자리. 재호는 노인이 가리키신 방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방 천장 구석에 작은 점검구가 있었지요. 이사 오면서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50cm의 남짓의 네모난 구멍. 신축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저 그런 점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은 그 점검구를 가리키며 원래 다락이었다고 아버지가 쌀가마니 올려두시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지요. 재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어머님,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당 창고에서 알루미늄 사다리를 꺼내왔습니다. 사다리를 안방에 들여놓고 점검구 바로 아래에 세웠지요.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제호의 심장박동이 사다리 쇠에까지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검구 커버를 한 손으로 밀어 올렸지요. 먼지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호는 한쪽 눈을 찡그리고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랜턴 불빛이 천장 속을 비추자 제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신축집의 평범한 천장 공간이 아니라 옛 한옥의 자취 한 토막이 그대로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대들보 한 토막과 새까맣게 걸린 석가래 두 개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동산 최종일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영숙 어르신께서 한옥 철거를 시작하기 직전 시행사 사장에게 직접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집 마지막 자취를 한 토막만이라도 새집 천장 아래에 그대로 넣어달라고. 시행사 사장이 인심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인부 한 분이 안방 천장 점검구 위쪽에 옛 대들보를 그대로 끼워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들보 한쪽 끝 마룻장처럼 보이는 옛 널빤지 아래에 낡은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숙 어르신께서 한옥을 떠나시던 마지막 날 인부의 손을 빌려 그 자리에 직접 묻어두신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손을 뻗어 비닐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은 이미 누래져 있었고 가장자리가 바스라져 있었지요. 사다리를 다시 내려오자 먼지로 얼굴이 뿌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서 그를 돌려다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 지켰어. 그 말이 다시 귓속에 울렸습니다. 재호는 마루 식탁 위에 비닐봉치를 올려놓고 노인 옆에 앉아서 천천히 비닐을 풀었지요.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찢어낸 듯한 노란 줄노트 종이에 파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 머리 부분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김영숙이라는 이름과 인감이 찍혀 있었지요.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재호는 다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김영숙은 4명의 예금 중 2억 원을 박정순 여사 유족, 특히 그의 외아들 정재호에게 반드시 되돌려드릴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재호는 유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종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종이가 닳아 있었지요. 여러 번 펼쳐 읽고 다시 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한 장 붙어 있었고 유언장 작성일은 1987년이 아니라 2023년 4월, 즉 치매 진단 직후이자 한옥이 철거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곧 기억을 잃을 것을 알면서 한옥이 무너지기 전에 이 유언장을 친정달하게 먼저 묻어두신 것이었지요. 둘째, 인감 위조 경위서라고 직접 이름을 붙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2023년 5월 큰아들 김동철이 내 인감을 들고 나가 한참을 놀려주지 않았다. 시행사 직원이 집에 다녀갔다. 그의 여름 집터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웃을 통해 듣고 부동산 최종길 사장에게 확인했다. 내 손으로 판 적이 없다. 나는 치매 진단 직후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 이 사실을 증거로 남긴다. 셋째, 그리고 바로 그 긴 편지였습니다. 사장 마지막에 재호가 잠시 접어두었던 종이봉투 속에 들어있던 편지와 같은 필체의 또 다른 사본이었지요. 그가 봉투에서 꺼내 읽지 못했던 그 편지, 맨 앞줄이 같았습니다. 청순 언니 유조가 드리는 말씀. 재호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청순 언니 아들 재호에게 혹시라도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된다면 이모가 면목이 없어서 먼저 용서를 빈다. 언니가 1987년 여름에 강에서 나를 끌어 올려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나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언니 얼굴이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숨을 새쉬던 그 여름, 영안실에서 너를 보았을 때 나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내 눈이 너무 아파서 가까이에 갈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매달 한 번씩 언니 무덤에 다녀왔고 재호는 거기서 글자가 흐려져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져 종이 위를 적셨지요. 그는 첫 줄만 겨우 읽었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식탁 위로 떨궜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지요.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영안실에서도 재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내를 보낸 날에도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런데 이 편지 한 줄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노인은 마루 끝에서 재호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맑은 눈이 아니었지요. 이미 정신은 다시 흐릿해지셔서 재호가 우는 것을 그저 먼 풍경처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재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노인이 지난 38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재호는 눈을 한참 손등으로 닦은 뒤에 유언장과 경위서, 편지를 나란히 식탁 위에 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태 경관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찾았습니다. 증거물 제 집에 보관 중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마당에 목련나무 그림자가 마루 안쪽까지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면서 혼자 말을 했지요.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평생 미워한 그 사람이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편지의 무게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밤이 왔습니다. 재호는 이삿날 밤에 서랍에 넣어뒀던 그 4번 접힌 갱지 한 장을 다시 꺼내기로 했지요. 그 쪽지를 밀어둔 것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재호는 이제 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그 쪽지를 올려놓고 한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접혀있는 모양새만 보아도 여러 번 펼쳤다 접혔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지요. 재호는 조심스럽게 4번의 접힘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동안 종이 접힌 틈에 담겨있던 먼지가 식탁 위에 살짝 떨어졌습니다. 한가운데에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재호 1964년생 4년 5월생 정순 언니 아들. 그 글씨는 볼펜으로 적혀 있었고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오른쪽 아래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지요. 재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을 이렇게 적어두셨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의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김영숙 어르신의 글씨였습니다. 유언장과 경위서와 편지의 글씨체가 같았지요. 재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쪽지가 노인의 이삿짐 박스 안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노인은 이 쪽지를 쪽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때 퍼뜩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방. 재호는 그 손가방을 처음 노인을 대문에서 마당으로 모셔올 때 직접 들어드렸습니다. 그 뒤로 가방은 안방 장롱 옆에 넣어두었고 복지센터 윤하늘 선생이 약봉지만 한 번 꺼낸 뒤로 건드린 사람이 없었지요. 재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어보니 약봉지 몇 개, 돋보기, 낡은 공책 한 권, 그리고 30년 넘게 쓴 듯한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지요. 지갑은 허리가 꺾였고 가죽이 검게 반들반들했습니다. 재호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의 동전 칸에는 오래된 100원짜리 몇 개만 들어있었고 지폐 칸에는 몇만 원짜리 2장, 그리고 그런데 지갑의 안쪽 접힌 칸, 보통 카드를 꽂는 자리에는 종이 쪽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쪽지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1장, 2장, 5장, 10장, 20장, 30장, 모두 4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 모두 내용은 같았습니다. 정재호, 1964년 5월생, 정순 언니 아들. 그러나 글씨의 필체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힘있게 또박또박, 어떤 것은 가늘고 흔들며, 어떤 것은 볼펜으로, 어떤 것은 연필로, 또 어떤 것은 만년필로, 마치 노인이 매년 한 장씩 그의 갖고 있던 필기구로 재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꾹꾹 눌러 적은 것처럼 보였지요.
재호는 40장을 나란히 놓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일부 쪽지에는 귀퉁이에 연도가 작게 적혀 있었지요. 가장 오래된 것은 1988년,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정확히 38장을 넘었고 일부 해에는 2장씩 쓰셨던 모양입니다. 재호는 40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또 떨렸지요. 그는 38년을 영숙이라는 이름 하나로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했고 영숙은 38년을 정재호 1964년생 5월생 정순 언니 아들이라는 세 줄로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미움으로 그녀는 기도로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깨셨습니다. 재호는 40장의 쪽지를 그대로 둔 채 안방으로 갔지요. 노인은 이불을 반쯤 걷어내고 앉으셔서 창밖 달빛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재호가 들어서자 그를 들어 올려다보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수가 저기 잘 봐, 다리 크다. 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았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지요. 이모님. 노인은 재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선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셨지요. 하지만 그를 나무라지도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재호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모님, 된장국 한 숟가락 드실래요? 재호는 주방으로 가서 오늘 저녁에 끓여두었던 된장국을 데워두었습니다. 파와 두부를 송송 썰어놓고 멸치 국물에 마늘을 한 숟가락 풀어 보글보글 끓인 국물. 재호의 어머니가 끓이시던 방식 그대로였지요. 어릴 적 재호는 어머니가 도마에 마늘을 찌으실 때 나던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된장국을 한 그릇 떠서 노인 앞에 놓고 재호는 손가락을 집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드렸습니다. 노인은 입을 벌리시고 천천히 국물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을 받으시면서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맑았지요. 정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정순 언니 아들 재호 맞니? 재호는 입술이 떨려서 말이 다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모님, 재호예요. 노인은 재호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그의 손등에 얹어졌지요. 손이 얼음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이고 언니,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그 한마디가 재호의 38년을 녹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노인의 두 손을 두 눈으로 감쌌지요. 노인의 손가락 뼈마디가 재호의 손바닥 안에서 조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모님, 저 있잖아요. 저도 딸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15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가시고 제가 딸아이한테 자꾸 어머니 목소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딸이 그걸 힘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한테 모질게 말았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부모도 못 지켰고 자식도 못 지켰어요. 저는 평생 그 강물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재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오래 마음에 가두은 것들이 흘러나왔지요. 노인은 재호의 손을 꼭 쥐고 계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입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어찌나 작고 가는지 방의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그 말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한 뼘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평생 가득 차 있던 무언가가 주먹만큼 비워졌습니다. 노인은 된장국을 더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셨고 재호는 노인을 베개에 기대어 드린 뒤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려드렸지요. 노인이 잠드신 뒤 그는 거실로 나와서 40장의 쪽지를 한 장씩 모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한 장은 식탁 위에 남겨두었지요. 평생 간직할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휴대폰을 들어 그 사이 박경광께 두었던 자식들 세 사람의 번호로 같은 문자를 한 통씩 보냈습니다.
큰아들 김동철, 며느리 서지혜, 둘째 딸 김미경. 내일 저녁 7시 저희 집으로 세 분이 함께 오십시오. 어머님 물건을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재호. 재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혼자말이 입가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이제 갚을 것 갚자. 창밖에서 이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목련꽃이 두 송이째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재호는 박성태 경관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성년의견 임시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빠르게 나왔지요. 의사소견서, 노인의 자필유언장, 인감위조 경위서 그리고 윤하늘 복지사의 의견서가 모두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후견 대리인이 아니었지요. 시 사회복지과가 노인학대 신고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를 한 뒤 검찰 측이 법원에 임시 후견 변호사 한 분을 신청해 주셨고 그분이 어머님 대리를 맡아주셨습니다. 재호는 증인으로서 참관인 자격으로만 동석하였지요. 은행 지점장실 뒤쪽에 대여금고실은 서늘한 공기가 흘렀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천장을 덮었습니다. 지점장과 담당 직원이 일행을 안내했고 열쇠번호 2637에 해당하는 금고 앞에 섰지요. 변호사가 은행 측 마스터키를 재호가 빨간 털실로 묶인 낡은 황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두 열쇠를 나란히 꽂고 동시에 돌렸지요. 찰칵. 그 새소리가 어찌나 단단한지 재호의 가슴 속에 38년을 잠가두었던 어떤 문도 같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4가지가 들어있었지요. 첫째, 정기예금 증서 총 4계좌 합계 4억 원, 전부 김영숙 명의. 둘째, 자필 유언장 원본, 천장 다락방에서 찾은 것과 같은 내용, 같은 필체, 다만 변호사 공증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셋째, 인감 위조 경위서 원본. 그리고 큰아들이 시행사에 집터를 넘기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의 출력본이 함께 들어있었지요. 박경관께서 나중에 알려주신 바로는 동철이 본가에 들렀다 두고 간 휴대폰을 어머님이 한번 들고 나가 동네 사진관에서 화면을 그대로 종이로 인쇄해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진관 안주인이 기억해서 진술해 주셨지요. 노인이 치매 진단 직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넷째, 손바닥만한 디지털 녹음기 하나, 변호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요. 그날 오후 녹음기를 재생했을 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노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쉬었지만 지금보다 한결 또렷한 이 목소리. 이 녹음은 김영숙 본인이 2024년 4월 7일에 남기는 구술유언입니다. 나의 자녀 김동철, 김미경은 내 인감 위조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그 자녀 외 며느리 서지혜 또한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치매 진단 직후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녹음을 남깁니다. 내 친정 집터는 1953년 아버지가 매입하신 이래로 우리 집안의 자리였고 이것을 판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 예금 4억 원 중 2억 원은 1987년 여름 강에서 나를 대신해 목숨을 잃으신 박정순 여사의 외아들 정재호 씨에게 되달려드립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한 것입니다. 녹음은 14분 30초짜리였습니다. 재호는 그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7시 재호의 집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동철, 며느리 서지혜, 둘째 딸 김미경. 셋 다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성태 경관과 변호사 한 분이 같이 앉아 있었지요. 재호의 왼쪽 소파 끝에는 어르신이 이불을 덮은 채 앉아 계셨고 윤하늘 복지사가 어르신 옆에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재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놓아둔 서류함을 열어 한 장씩 탁자 위에 내려놓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로 정기예금 증서 사본, 두 번째로 자필유언장 사본, 세 번째로 인감위조 경위서, 네 번째로 문자 출력본, 다섯 번째로 디지털 녹음기. 다섯 번째 물건이 탁자에 놓이는 순간 며느리 지혜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큰아들 동철은 이마에 땀이 한 줄기 흘렀지요. 미경은 이미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거실이 순간 진공이 된 것처럼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그 진공이 터진 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 물건을 이렇게 꺼내놨어? 며느리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철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동철의 손을 뿌려치지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이 집도 판 거 몰라? 이거 왜 당신의 일이다?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집 전쟁에 증거를 남겨두셨더군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38년 전에 어머님을 구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보았지요. 그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재호도 처음 보는 어떤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김동철 씨, 댁께서 2023년 5월 어머니 인감을 들고 나가 시행사와 접촉했고 그해 여름 이 집터를 매각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원한을 풀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유지입니다. 그때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가 흔들렸지요. 사장님, 경관님, 저 자수하겠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예금의 3분의 1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기로 했지만 엄마를 차에 태워서 이 집 앞에 내려놓을 때 저도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공범입니다. 자수할게요. 천벌 받을게요. 며느리 지혜가 미경 쪽을 휙 돌아보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해? 언니, 나 이제 더는 못해요. 엄마가 지난주에 저를 보시면서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깨웠구나 하고 하셨어요. 저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저는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동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요. 박성태 경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김동철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재물 편취 목적 유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지요. 어쩌면 이 순간을 그 자신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불구속으로 기소됐고 미경은 자수 감경을 조건으로 진술을 이어가기로 했지요. 동철이 수갑을 차고 거실을 나가는 순간 소파 끝에 앉아 계시던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동철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노인의 눈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어렴풋한 빛이 맴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철아, 이 집에 오면 밥은 안 굶어. 그 말이 재호와 박경관과 미경의 가슴에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요. 그러나 그는 입술을 깨물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증된 자필 유언장 속 한 줄이 낭독되는 순간 재호는 오래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지요. 예금 4억 원 중 2억 원은 박정순 여사 아들 정재호 씨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빚입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 집행 조건을 2가지 추가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받을 2억 원 중 5천만 원은 어머님의 요양 및 장례 비용으로 어머님 계좌에 그대로 두어달라고. 둘째, 5천만 원은 지역 치매 환자 가족 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윤하늘 선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지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마지막 맑은 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한 번쯤 또렷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목련 꽃잎이 바람에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재호는 노인 옆 소파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뼈마디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마지막 맑은 시간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난 후에 4시였습니다. 그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마당에 목련이 지고 난 자리에 이제 막 라일락이 필요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혼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시며 재호를 부르셨습니다. 재호야. 재호는 그 이름 석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은 맑았고 손끝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재호는 노인 옆으로 가서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이모님, 여기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끊어지지 않았지요. 마치 평생 준비해 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시는 것처럼 문장 사이에 숨을 고르시면서 재호야, 너의 어머니 정순 언니는 그날 강에서 나를 끌어올리고 나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웃으셨다. 웃으셨어.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했다. 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다가 다시 물살에 휩쓸렸을 때 나는 그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 언니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꿈. 나는 매달 언니 산소에 갔다. 불법으로. 처음에는 울러갔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야기하러 가게 되더라. 언니, 오늘은 비가 와. 언니, 재호 결혼했대. 언니, 재호 딸 낳았대. 언니, 재호 아내 먼저 보냈대. 언니, 재호 딸이랑 연락이 끊어졌대. 언니, 재호 이번에 집 샀대.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노인은 그를 바라보시지 않았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호야, 나는 너한테 말 걸 자격이 없는 줄 알았다. 영안실에서 너를 봤을 때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 눈이 너무 아팠다. 나는 그 뒤로 평생 내 이름 석자랑 너 태어난 해만 붙들고 살았다. 매년 이 쪽지를 한 장씩 다시 쓰면서 내 손이 아직 글씨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나는 내 글씨가 흔들려서 내 이름이 안 읽히는 날 내 정신도 끝이겠거니 했어.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재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있었지요. 재호야, 미안하다. 내가 내 엄마 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었구나. 내 엄마를 대신해서 내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면서도 내 엄마 흉내도 못 내면서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모가 미안하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이모님, 아닙니다. 저는 이모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본 것 같았어요. 재호는 그 말을 해놓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 오신 뒤로 그는 어머니 얼굴을 38년 만에 다시 떠올릴 수 있었지요. 단지 흑백 사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기억 속에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어머니를 기억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재호는 그 기억을 통해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모님이 계셔서 제가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본 것 같았어요. 이모님이 어머니 자리를 38년 동안 대신 지켜주셨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들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주름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재호야, 그럼 내가 가도 되겠지? 네, 이모님. 가셔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 남은 일은 제가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재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잡았지요. 손이 이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주 약간이었지만 분명히 따뜻했지요. 재호야, 나 좀 눕혀다오. 저 안방에, 저 방.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던 자리야. 이 방에서 자면 꿈에 언니가 올 것 같아. 재호는 노인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베개를 높여드리고 창을 반쯤 열어드렸지요. 라일락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시고 눈을 감으셨지요. 숨소리가 고르고 느려졌습니다. 재호는 머리맡에 오래 앉아 있었지요. 1시간쯤 지나자 노인은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 잠이 얼마나 평온하던지 재호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님은 그날 밤 돌아가시지 않았지요. 그저 깊이, 아주 깊이 잠이 드셨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이모님의 맑은 시간은 조금씩 짧아졌고 결국 한 달 뒤 어느 새벽 복지센터 요양원으로 거처로 옮기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재호는 가족을 대신해 상주석에 섰고 미경이 그 옆에 사흘 동안 울었지요. 장례식장에는 오말순 어르신이 오셔서 영정 앞에 담배 한 대를 놓으시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오 어르신은 재호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순이가 이제 혼자 안 외롭겠다. 봄이 깊어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재호는 공원묘지에 2개의 자리를 나란히 마련했습니다. 왼쪽에는 어머니 박정순의 무덤, 오른쪽에는 이모님 김영숙의 무덤.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잔디 사이에 라일락 한 그루를 같이 심었지요. 재호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공원묘지로 올라가 두 무덤 앞에 각각 한 잔씩 올렸습니다. 봄 풀냄새가 무덤 주변에서 올라왔지요. 어머님, 이모님, 오늘 여기서 뵙네요. 이모님, 이번에는 언니 옆에 오셨으니까 아무 소리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우리 이모님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아프셨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죠? 두 분이 여기서는 다투지 마시고 화해하세요. 재호는 스스로 얘기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내려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는 화면을 확인했고 손이 멈췄지요. 아버지. 딸아이였습니다. 15년 만이었지요. 재호는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렸지요. 아버지, 저 장례식 소식을 이모님 쪽으로 뒤늦게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가도 돼요? 재호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된장국 끓여 놓을게. 딸아이가 찾아온 것은 그 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숟가락이 냄비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재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문을 열었을 때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아이였지만 눈빛은 어렸을 때 그 눈빛 그대로였지요. 아버지, 들어와라. 부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딸아이 앞에 된장국을 한 그릇 떠놓았지요. 딸아이는 숟가락을 집어 한 숟가락을 떴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지, 이거 할머니 맛이에요. 재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거는 영숙이 이모한테 배웠다.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호가 처음 꺼내는 이름이었지요. 그는 이모님 이야기를 긴 저녁 내내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38년 전 강에서부터 이삿날 대문 앞까지 빨간 털실로 묶인 황동열쇠, 종이 상자 속 흑백 사진, 지갑 속 40장의 쪽지, 안방 천장의 유언장, 마지막 맑은 1시간. 딸아이는 눈물을 몇 번 닦았고 몇 번 웃었고 된장국 그릇을 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딸아이가 재호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저 이 집 한번 구경해도 돼요? 그럼. 부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마당에 가득했고 창고 옆 작은 화분에는 이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재호와 함께 심어둔 치자나무가 아직 초록잎을 달고 있었지요. 딸아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도 가고 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나도 네가 엄마 보내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젠 안다. 부녀는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 가지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지요. 재호는 그 별을 한참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 집 앞에 버려졌던 그 어머니가 내 평생 닫아뒀던 문을 열어주고 떠나셨다. 딸아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는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지요. 재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평생을 철공소 용적 가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잘 지키는 법도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지 않는 법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지요. 그가 미움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38년 동안 누군가는 그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을 종이 쪽지에 매년 한 장씩 새겨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재호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지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말조차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남겨주신 것은 단지 2억 원이나 집터의 진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빗줄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이 집 마당에서 라일락을 한 그루 더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딸아이와 손녀가 함께 이 마당에 서서 향을 맡아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재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남겼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쓴 38년보다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나는 안다. 자, 여러분, 참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오래 미워하고 있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뒤에 혹시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봐 주시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